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15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이제는 딱 아시네요. 그럼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당캐 진행자인 서울 서대문을 국회의원 김용호입니다. 오늘 서당캐 15번째 방송 저와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스페셜 게스트는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 많은 책임과 역할을 맡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서당캐의 사장님. 네, 우리 사장님이시죠. 사주. 서울에서 문재인 후보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책임지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김영주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네. 에너지가 넘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네. 우리 경선 이제 끝나고 우리 문재인 후보가 확정됐지 않습니까? 네. 이제 우리 서울시당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죠? 서울시당이요? 너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죠. 네. 서울시당이 전체 유권자의 한 25%에서 30%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서울특별시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권을 잡아도 그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반칙을 하지 않고 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네. 대선 승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DJ 때부터 네. 서울 DJ 불패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항상 이제 야당이 강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 강함을 조금 더 격차를 벌려서 압도적 승리할 수 있게 우리 사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셔야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 이 서당캐가 더 활발하게 홍보를 네.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도 안 했는데 치고 들어오신 분 목소리 들으시니까 딱 우리 청취자 여러분 아시겠죠? 아실 텐데 그래도 공식 직함을 밝히셔야 돼요. 저를 팟캐스트에 입문시켜주신 저의 사부, 네. 스프, 아, 이동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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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당 공식 밖에 서당계의 네. 공식 대타. 네. 공식 대타. 아니, 사실 박주민 의원님이 오늘 이제 나오시려고 했다가 지금 팽목항에서 오시고 계세요. 워낙 바쁘세요. 네, 근데 우리 이동영 작가님이 그냥 우연히 왔다가 우리 김영주 의원님의 목덜미에 잡혀서 끌려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면요. 네. 제가 그 민주종편도 나가고 있는데 네네. 민주종편에는 최성 의원이 바지 사장이에요. 네네. 근데 우리 김영주 의원은 진짜 사장이니까 네, 진짜 사주시죠. 이야기를 네. 들어야 됩니다. 네. 네. 왜 최성 사장이 바지 사장이세요? 원래 본인이 바지 사장으로 이해하고 다녀요. 아, 최재성이죠. 최재성. 최성은 대선 후보였던 네. 최성. 우리 김영주 위원장님, 우리 이번에 경선이 네. 정말 유례 없었던 국민 참여 경선으로 잘 마무리됐거든요. 네. 이번 경선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아주 신선한 쇼킹이라 그럴까, 쇼크라 그럴까? 네. 표현이 좀 적절하게 어울릴 것 같아요. 아주 절묘한 이 시대에 맞는 난 그런 경선이라고 보고요. 네. 100만 하면 얼만큼 많을 것 같아요? 엄청 상상이 안 되죠? 근데 214만 명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거 허수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76.6% 네. 164만 명이 넘는 분이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정말 정권 교체에 아주 간절한 국민들, 이분 당원들이 아니거든요. 네. 일반 국민들이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또 우리 승리한 문재인 후보가 93만 표. 저는 100만 표를 어떤 후보든지 100만 표 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93만 표. 남의 당 얘기할 건 아니지만 네. 지금 막 급상승을 한다고 하는 네. 그분 전체에도 20만 명도 표를 못 그러니까요.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20만 표가 뭐야 13만 표. 네. 그랬기 전 때문에. 남의 당 득표는 좀 잘 기억 못해요. 관심이 없어요. 저는 해요. 왜냐하면 적을 알아야 우리가 알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역사상 그리고 민주주의 역사에 기록이 될 만한 사건이다 할 만한 대선이라고 평가하고 그리고 싶습니다. 이번 경선에 참여하신 분들이 말 그대로 적극 투표 참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경선 참여하는데 본선에 안 하겠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하실 분들이니까 이번에는 사실은 뭐 투표율도 중요하고 세대 투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적극 투표하시는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네.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그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투표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또 가족이나 주변 친지들 해갖고 5명씩만 더 하면 네. 선거 할 필요도 없을 그럼요. 것 같습니다. 5명은 책임져 주실 거예요. 네. 그렇죠. 보수당에서 어떻게 강력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네.
60대 이상 늘 몰표를 보수당에 주던 분들이 네. 찍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그 대항마로 지금 뭐 안철수 후보 뭐 떠오르고 있다고 하지만 자기들 마음에 썩 드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적극 투표층을 볼 수 없죠. 그럼요. 발음이 대항마가 좀 대악마인 줄 알았어요. 대항마. 발음을 좀 쪽바로 좀 해주세요. 쪽바로. 예. 우리 김영호 의원님이 이제 제가 지금 세 번째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너무 윤모도 많아지셨고 여유가 있었어요. 아유. 우리 이 작가님 조금 위험해지실 것 같은데. 아니, 두 분이 계시니까 네. 제가 이렇게 마음이 이게 좀 아이, 안정이 별말씀이에요. 됩니다. 이 작가님이 오시니까 든든해지셨죠. 네, 너무 든든해졌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그 문재인 후보 이제 확정되면서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세 분 굉장히 주목을 받았거든요. 국민들로부터.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이제 차세대 지도자로 네. 확실히 국민께 각인됐는데 우리 김영주 의원님 그분들에게도 좀 덕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이번에 어쩜 그렇게 네 분의 후보가 절묘하게 그 조화를 갖췄는지 네. 전 거기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문재인 후보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그리고 대세론이라는 거에 기대지 않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안희정 후보 참 젊으신데 딱 안희정 후보는 성이 안시라서 이제 안정감. 그치 안정감 그리고 통합 네. 이런 걸 했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난 굉장히 선전을 하셨어요. 네. 근데 강력한 개혁과 시민의식 그리고 저도 부산에서 유세를 드리면서 저분 찍어야 되나 이런 갈등을 느낄 만큼 강하게 근로자들 노동자들을 위한 메시지하는 개혁 그리고 또 최성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다 모셨던 그런 네. 사람답게 평화 네. 통일 이 네. 메시지 이게 굉장히 해서 저는 아주 절묘했고 우리 당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 처음부터 네 군데의 우리가 경선 말고 그 TV 토론을 봐서 예. 정말 절묘한 아주 구조도 잘 돼 있고 굉장히 네. 잘 됐다. 그리고 나는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후보는 최성 후보였습니다. 네. 처음에 나도 놀랄 정도 본인이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을 텐데 끝까지 완주하면서 네. 해주신 최성 후보에게도 꼴찌에게도 박수를 네. 이런 소감. 그러니까 경선 과정이 뭐 치열했다고 하지만 안희정 후보가 가운데서 오른쪽 표를 많이 이제 민주당을 끌고 오고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가운데서 왼쪽 표를 끌고 오고 맞습니다. 네. 우리 파이를 키우는 거고 네. 김영호 의원이 뭐 차세대 지도자들이라고 했었지만 차세대 지도자 또 우리 또 김영주 의원이 계시잖아요. 네. 저는 후배를 지원해주는 역할 만족하고요. 그리고 네. 저는 이 경선 끝나고 네. 제가 부산에 갔을 때 그 대전에서도 느꼈는데 부산에서도 느낀 게 그 후보들 쉬시는데 우리 지도부들이 있는 데서 네. 후보들께서 너무 많은 덕담을 하시고 어떻게 피곤하지 않느냐 막 좋은데 밖에는 좀 안 좋게 들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문 후보께서 재밌는 얘기를 하시니까 안 후보가 박장대소하고 웃는 모습을 내가 순간적으로 확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페북에 올렸고 근데 또 이재명 후보님은 저쪽에 사모님하고 둘이 또 아주 인꼬부 같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경선 후에 잘 나가겠다 정말 잘 되겠다 했는데 무엇보다 경선 끝나고 나서 그 바로 뒷날 안희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예, 예. 그랬더니 또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이가 문재인이가 예, 문재인이가 이재명이다. 야, 네. 이 메시지 저는 이번에 우리 후보들 우리 국민들께서는 가짜뉴스 그리고 캠프에 어떤 한두 분의 그냥 자극적인 말 다 씻기는 그런 이제 그런 결과까지 참 네. 좋은. 그 세 분이서 맥주 타임, 그 호프 타임 네. 갖기로 했다는 이런 네, 보도도 네, 있더라고요. 네. 보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막 이제 그 언론에서 우리 그 후보들 간의 갈등 이야기 나왔을 때 네. 제가 그 송영길 의원 계셨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제가 아니 당연히 대선 경선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경쟁 아니냐 했더니 네. 송영길 의원이 저보고 하는 말이 야 너는 어릴 때부터 강목 전당대회를 많이 봤기 때문에 너는 이게 평화롭게 보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네요. 근데 예. 사실 굉장히 이번에 깨끗하게 아주 치열했지만 뭐 저는 굉장히 분위기 좋았다고 봅니다. 아이, 그럼 좋았습니다. 뭐 경쟁이 그 정도는 돼야죠. 네, 그럼요. 그런 것도 없으면 역동성이 없으면 경선에서 뭐 서로 덕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경선이 끝나고 승복하고 승자를 지원하겠다. 그것이 네, 가장 얼마나 아름다워요.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경선 관리는 끝났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이제 나서야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서울시 상임 선대위원장님을 맡고 계세요. 네. 서울시의 선대위 구성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제가 서울시당을 그동안 느끼면서 사실 2012년에 다 이긴 선거를 우리가 놓쳤잖아요. 네. 조금만 힘을 보탰으면 되는데 그 힘 보태는 거에 부족했던 거를 우리가 메꾸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당 힘 갖고는 안 된다. 국민들이 중앙당만 알지 서울시당이라는 용어를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제2의 중앙당을 하겠다. 그 역할은 우리가 중앙당에서는 정말 중앙에서의 선거지만 서울 1,000만 시민을 상대로 하려면 제2의 중앙당을 하겠다 했는데 네. 제가 시당 당직자들을 너무 괴롭히니까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위원장님의 그 넘치는 에너지 보약 드시냐. 네. 그래서 아니다 그랬더니 주변에다가 보약을 드시면 보약을 끊기고 네, 네. 보약을 안 드시면 보약을 하지 마라 이럴 정도로 네. 하는데 한 예만 들겠습니다. 네, 네. 우리 후보를 알리기에는 이번에 촛불 대선이 돼 있다 보니까 후보에 대한 정책이나 공약을 우리 그 유권자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가장 취약계층 60대 이후 네, 네, 그런 네. 분들이 어디 계시냐. 노인정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구립노인정을 합해보니까 1,000개가 넘어요. 네. 그래서 서울시당에서 실버위원회하고 여성위원회가 팀을 짜서 네. 후보 공약집을 갖고 어르신들이 어르신을 찾아가는 예를 들면 네. 그렇게 해놓고 그 선대위에 유세팀도 다 만들어 놓고 네. 김영호 의원님도 중앙선거도 하지만 네. 네. 우리 문재인 후보가 그 얘기 하셨잖아요. 네. 모든 의원들은 각 시도당에 가서 그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해달라. 네. 그래서 우리 서울 유세 오셔서도 유세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네. 유세부터 꼼꼼하게 찾아가는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대선 후보는 워낙 바쁘시고 또 활동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 같은 사람은 문재인 후보가 못 다니는 곳을 필요하죠. 내가 문재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막 대신 뭐 그렇죠. 시장도 가고 소외된 계층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이제 저희도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네. 뭐 김 의원님은 지역구를 갖고 계시니까 네. 자기의 지역구에서 당연히 네. 많이 나와야 되지. 그거 물론이죠.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죠. 네. 지역구에서 만약에 지는 그 내가 제일 무서워 이런 말이. 지역위원회가 있으면 네. 다음에 공천에서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최고의 그거를 봐야 됩니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자기 선거처럼 그러면 움직이지. 이제 대선 이제 5월 9일 날 네. 결과 나오면 네, 자기 지역구에서 만약에 좀 성적이 안 좋았다. 네. 그러면 김영주 의원님이 이제 하얀 그릇에 이제 사약을 저는 각 지역위원회에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네. 시당위원장이기도 하지만 네, 네. 최고위원이기도 하잖아요. 대선이나 선거가 끝나면은 거기에 대한 그 우리가 선거 끝나고 나면은 자료집을 다 만듭니다. 네. 거기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네. 제가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어. 영등포 주먹에서 영주, 알죠. 네. 서울시 주먹으로 격상됐다 우리 김부겸 의원님께서 붙여준 별명인데요. 네, 네. 그럴 만큼의 자기가 죽기 살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선 해보면 알지만 지금 한쪽으로 우리가 그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는 팽팽하기 때문에 내 선거 치르듯이 하면 그럼요. 죽기 살기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김용주 의원님과 우리 이동영 작가님과 재미나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식 앱이 출시됐습니다. 설치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시도당, 각급 위원회의 소식도 선택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여 경선, 대선 소식을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며 재미있는 이벤트도 준비 중이니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지금 구글과 앱스토어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검색해주세요. 네, 각 정당의 대선 후보가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오자구도로 선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끝까지 유지될 거로 보세요? 예, 저는 그렇게 유지되리라 봅니다. 지금 언론에서 뭐 양강구도 1대1 구도 하는 것은 띄우기임에 불구하고요. 네, 네.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일단은 그게 1대1 구도가 되려면 홍준표 지금 여론조사 3위를 달리고 있는 홍준표 후보가 양보를 하든가 네. 단일화를 해서 경선을 하든가 여론조사를 하든가 해야 되잖아요. 네. 홍준표 후보가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네. 일단 홍준표 후보는 본인이 이번 선거에 떨어져도 다음 당권을 충분히 노릴 수 있잖아요. 그런 아주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냥 양보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또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를 해서 자기가 1대1로 되는 걸 원할 테지만 네. 국민의당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호남을 지역구로 기반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 반대도 상당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쉽게 1대1 구도는 안 될 거고 결국은 이렇게 5자 구도 혹은 조금 더 양보하면 4자 구도. 바른정당, 그렇죠. 자유당. 네, 그 정도. 네. 당을 합치진 않겠지만 후보 단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다자구도로 가면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에 결코 불리할 게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 4명의 후보로 가지 않고 전 5명의 후보로 갈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바른정당하고 자유당하고는 그냥 관계가 아니고 완전히 그 쌈박질하고 헤어진 부부잖아요. 지금 한때는 너무 사랑했잖아요. 너무 사랑했다가 헤어지면요 미움이 더 큽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유승민 후보가 후보를 적어버리면 그 봐라 니네 바른정당 때문에 이렇게 끝났다. 이런 책임감까지 따르기 때문에 저는 5자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 후보가 5명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른정당이 자유당이랑 후보 단일화를 하게 되면 그 지금 수도권의 어떤 지역구를 갖고 있는 바른정당 의원들이 나중에 21대 총선에 상당히 불리할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갈 곳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예.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럼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5자 구도를 예측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최근에 여론조사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양자 구도를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자꾸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양자 가상 대결.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통계를 굉장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데 왜 지금 그런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요. 비현실적인 가상을 전제로 해갖고 이거 결과물을 지금 발표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가 몇 개의 언론 거기서 자기네들이 그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의 불공정한 사회, 불공정한 방송, 언론 모두 다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고통이 따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를 감수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그 작년 총선 구태여 이렇게 네.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여론조사의 굉장히 피해자입니다. 네. 제가 지금 비례대표까지 3선 의원을 했는데요. 그 재선에 2008년도에 그 유명하신 전효욱 의원하고 네. 단 한 번 우리나라의 메이저 방송하고 메이저 신문에서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42대 24라고 나왔어요. 24가 누굽니까? 저. 근데 선거가 42대 43으로 1% 졌습니다. 네. 젊은 20, 30대 투표율이 서울 전국에서 제일 낮았어요. 네. 42대 24는 극복이 안 되는 숫자다. 그렇죠. 근데 끝나고 나니까요. 500샘플을 집전화 ARS로 3시부터 5시까지 우리가 9개 동인데 2개 동만 했어요. 그리고 19대 때 2012년도도 제가 5.7% 지는 걸로 나왔어요. 여론조사 마지막 하기 전까지. 근데 제가 6.8% 이겼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국민의당까지 나와서 저희는 정의당도 나오고 그렇게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또 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것도 많이 지는 걸로 나왔어요. 근데 제가 6.2% 이겼거든요. 그렇듯이 이 여론조사는 그런 게 전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밝혀지지는 않은 거지만 제가 그 지금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그 역선택해라. 나중에 이제 자유당 지지자나 태극기 흔히 나가시는 어르신들한테 여론조사하면 또 그 전략적 역선택을 유도하고 있다 하는 이런 네.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바로 잡혀질 거다. 누구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서 더 이상 여론조사 갖고 장난치지 못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신간이 나왔습니다. 네. 신간이 나왔는데 따끈따끈합니다. 네. 오늘 나왔습니다. 네. 근데 조기 책에 양강구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근데 제가 저걸 언제 썼냐면 2월 달에 썼거든요. 네. 우와. 2월 달에 양강구도 얘기를 제가 안철수와 문재인 양강구도 얘기를 했어요. 아. 근데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책 제목 먼저 말씀해 주셔야죠. 책이 너무 길어. 책이 너무 길어가지고. 네. 책 제목이 우리가 무관심할 때 괴물은 깨어난다. 네네. 오, 그렇게 예측을 하셨어요? 예, 이 책인데. 멋있네. 예. 근데 제가 왜 그런 예측을 했냐면 문재인을 이길 방법은 문재인의 반대진영에서는 딱 그거밖에 없어요. 안철수 문재인 1대1. 그거 아니면 이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결국은 지금 그렇게 돌아가서 예측이 맞으셨네. 예, 계속해서 아마 지금 반민주 세력들은
이 구도를 만들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네. 이거 아니면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아까 그 김최고 의원도 말씀하셨고 저도 이야기했지만은 네. 절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지자들이 각종 여론조사를 보고서 조금 멘붕에 빠지시기도 하는 거고 조금 불안해 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럴 필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투표장에 많이 나가는 팀이 이기는 거니까 네. 전혀 이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아까 그 김채고 말처럼 네. 나 혼자 가지 말고 뭐 주위에 친구 뭐 네. 어머니 아버지 한 5명 이렇게 모시고 가면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의 의혹이 있어요. 그 우리가 대선 후보가 이제 대세론이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문재인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될 거다 하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대선 후보가 되고 나면 문재인 후보 깨기에 언론이 들어갈 것이다. 그거를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는데 그와 동시에 여론조사하고 같이 맞물리니까 소리가 큰 거죠. 저는 이것도 우리가 다 예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그 우리가 무관심할 때 괴물이 깨어난다는 이 책에 그렇게 1대1 양자구도를 하는 여론조사 뭐 이런 거 양자구도까지 하는데 요즘 우리 정청래 예언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정청래 예언가를 능가하는 우리 이동영 작가님 예언가가 새로 탄생하는 것 같은 능가하지 느낌이 않았어요. 드는데요. 정청래 의원하고 저하고 네. 손혜원 의원이랑 4개 딱 같이 졌어요. 우리 당내 경선 예측했다가. 그러셨어요. 우리가 무관심할 때 괴물은 괴물은 깨어난다. 아, 예. 근데 그 표지 모델로 박정희, 흉상. 예. 저기 몸통은 우리 지역에 바꾸네요.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물레동에 있어갖고요. 그 요새 참 저것 때문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철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갖고 어르신들이 그 지키시는 분들이 당번제가 생겼다는 얘기도 있어요. 저거 그 촛불 우리 혁명 같은 네. 시민의 촛불이 일어나니까 그 박근혜 그 대통령이 탄핵되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지켜야 돼. 어디 물레공원 이래갖고 제가 그렇습니다. 저런 문제는 서울시와 또 상의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철거 문제는? 이게 서울시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대거나 네. 지난번 그 소당캐 방송의 2부가 네.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가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나쁜 여론조사, 좋은 여론조사. 그때 이제 결론은 하여튼 여론조사를 이제 참고 정도 하라, 이제, 네, 참고용인데, 저도 그 나쁜 여론조사 때문에 19대 때 그냥 뭐 듣보자 부보고 항상 지는 거니까 투표율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저 김용호 후보는 뭐 찍어줘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뭐 젊은 분들 다 그냥 투표 안 하고 저도 그런 굉장히 피해를 봤는데요. 그래도 지금 최근에 그 안철수 띄우기 여론조사에 많은 우리 지지자들이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우리 요즘 너무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한 달 전 것도 기억하고 싶지 않고 그런데 작년 총선에 그건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거 하나를 해놓으면 4.13 총선에 얼마나 많은 언론에서 그 새누리당이 가반을 하겠다 180여 의사까지 했잖아요. 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겠습니까? 종로에서 있었던 오세훈 전 시장하고 네. 지금 그 국회의장을 하고 계시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네. 그 지역이 20% 미만으로 정세균 의장님이 지는 걸로 네.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났는데 정세균 의장님 10% 이상 이기셨어요. 그때 여러 가지 않고 그 정세균 의장님이 압승을 하고 나서 한 말씀이 있어요. 진짜 여론은 여론조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골목에, 시장에, 학교에, 거리에 있다. 그래서 저는 대세론에도 안심하지 마시고 여론조사에도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시장에, 골목에, 학교에, 거리에 있다는 걸 보면 우리 대선 후보 경선 보세요. 마지막에 고척동 동구장이 꽉 찼어요. 그렇죠? 기자들한테 그랬어요. 아니 몇만이 참석해서 몇만 표를 얻어서 이렇게 갖고 발표를 해줘야지 압도적으로 뭐 80% 70% 10,000명의 80% 같으면은 나도 대선 후보 하겠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지자들이 다시 한번 여론조사 갖고 걱정하시지 말고 그러나 아주 건전한 긴장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럼요. 오늘 우리 대선 후보께서 광주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네. 다시 신발끈 동여매고 네. 경선에서 이긴 힘을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강한 또 네. 메시지를 하셨기 때문에 아까 불안해하시는 네. 그런 우리 지지자들께서 좀 조금 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어쨌든 방심은 금물이니까 그럼요. 적당한 긴장은 유지하면서 네. 아유, 당연하지. 적당한 게 예. 아니라 굉장히 긴장하면서 굉장히 긴장해야 됩니다. 승리하는 그날까지 네. 네. 완전 긴장 모드로 가야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저 여론조사나 뭐 네. 검찰도 비슷해요. 이게 검찰도 뭐 선거법 관련돼서 저희 당 후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기소돼서 무죄 나오신 분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런 검사들을 페널티가 있는지 또 여론조사 기관도 정말 나쁜 여론조사 악의적인 여론조사 페널티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을 사실 제도화시키는 것도 저희가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네. 미국도 힐러리하고 그렇죠. 그래서 해야 되겠지만 네. 이거는 그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 그 김영호 의원님께서 네. 여기에 대한 네. 여론조사 그 플러스 마이너스 5% 벗어나는 거를 계속 발표하는 거기에 페널티 물리는 그런 법안을 한번 제출하시면 제가 1호 공동 발의자로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이제 언론에서 그 여론조사 통계 관련된 분석을 보면 반기문, 황교안, 안희정 후보를 지지했던 보수표가 이제 안철수 후보로 결집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의 결집이 안철수 후보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오늘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사드, 그러니까 원래 국민의당이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갖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안철수 후보가 사드 찬성으로 전환했어요. 그리고 당론은 본인이 설득해서 당론을 바꾸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트위터에 썼죠. 바로 이런 것이 패권 정치다. 썼는데 그 결국은 이제 안철수 후보는 보수의 표를 좀 결집시키려는 전략으로 갔다고 봐야죠. 근데 전략인데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다 떠다니는 표였잖아요. 네. 마음 줄 곳 없는 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를 원래 지지했는데 아니 본인이 창피한 거야. 박근혜가 막 이렇게 국정농단을 저지르고 그리고 찍을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반기문한테 갔다가 반기문이 아웃되니까 황교안한테 갔다가 황교안이 아웃되니까 또 안희정한테 갔다가 네. 지금 또 안철수 이렇게 자꾸 이제 옮겨 다니는데 결국은 저는 그 홍준표 후보가 두 자릿수는 얻을 거라고 보거든요. 두 자리. 네. 저도 그럼-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그 자리에 찾아갈 거라고 보고요. 네, 네, 네. 또 안희정을 지지했던 분들 중에 지금은 뭐 어떻게 경선 과정에서 스크래치도 나고 해서 안철수 쪽으로 가는 분도 있겠지만 난 그분들도 다시 조금은 돌아오리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보고 또 이 부분들 중에 대부분은 또 투표를 안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생길 거라고 봅니다. 아마 그 문재인 대선에 계속 굳어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 사람들이 안철수로 모이는 거는 네.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지 이게 굳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고요. 저는 이런 흐름이 촛불 그 민심과 정권 교체 열망을 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생각을 안철수 후보가 읽지를 못해서 그래요. 네.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이번에 대선이 연이은 1,500만 명이 나왔던 광화문 광장의 촛불 민심이 만들어준 촛불 대선이에요. 네. 근데 그 흐름을 안철수 후보가 몰라요. 왜? 그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고 그걸 모르니까 길거리 민심을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그 계속 촛불 민심하고 이러다가 촛불은 뭐 바람 불면 꺼지겠지 하는 거에 저는 안철수 후보도 내심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촛불 광장에 나가지 않겠다고 논란이 발언하고 있었어요. 나오진 않아요. 논란이 저는 그 있었어. 부분을 우리가 그 강가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은 사드에 대한 여론조사가 조금 높은 거로 나와요. 네네. 왜냐하면 계속 북한에서 이 미사일을 쏴대니까 네네, 그런 건데 그러나 진정한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게 미국하고 중국의 문제지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말을 바꾸기 위해서 보수를 끊어 안으면 내가 대통령 후보 되겠다. 여론조사 올라가니까 고무돼서 그런 건데요. 광장 촛불 민심은 절대 그런 게 아니고 그럼요. 광장에 나오신 분들도 젊은 사람만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70 어르신도 나오고 10대 아이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심대로 가면 저는 안철수 후보의 착시 현상이 빠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드 문제는 뭐 찬반을 떠나서요. 우리가 외교적으로 조금 더 많은 외교력을 강화시키려면 사실 국회 비중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뭐 국민들과 더 토론하고 또 전문가들 의견 듣고 왜냐하면 이게 군사적인 실효성이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추미애 대표가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 한번 초청해서 국회에서
뭐 토론회를 한번 했는데 미국 군사 전문가들도 사드에 대한 군사적인 실효성에 대한 문제는 의문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북한의 핵을 막을 수 있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아직 검증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외교적으로 국회 비준동이라는 것을 밟으면서 시간을 갖고 국민도 통합하고 주변 국가도 설득하고 군사적인 실효성도 검증하자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안철수 후보가 이것을 양자택일을 오늘 딱 해버리고 또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미국과 중국은 우리가 어느 나라와 더 동맹국이냐 했더니 그냥 미국을 딱 선택했거든요. 미국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지만 또 그렇게 또 중국이 좀 섭섭해하니까 좀 그 말씀을 뭐 미국도 우리 정말 혈맹이고 동맹국이지만 그렇다 해서도 우리 중국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동맹국이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갖고 있던 사상이냐 신념을 표 계산을 하느라고 바꿔버리면 그게 정치인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사드를 찬성하는 정당이 자유당, 바른정당 이 두 정당이죠. 그게요. 박근혜 유산이거든요. 그리고 박근혜가 중국보다 미국을 택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도 그런 발언을 했는데 김진태 그 의원께서 자기가 안철수 후보 유세도 지지해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발언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무됐나 봐요. 그렇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안철수 후보의 정체성은 전혀 없는 거고 정말 그 대한민국의 이 위기에 경제 위기 그리고 민주주의 위기 외교 위기 모든 위기에 적합한 후보가 아니라는 걸 본인 스스로 내가 어저께 어떤 얘기를 했냐면 홍준표 후보가요. 자기를 당선시키면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해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본인 스스로가 낙선운동을 했다. 홍준표 후보를 찍을 사람 없을 것이다 그랬듯이 지금 안철수 후보가 너무 고무돼서 대한민국에 그런 분만 보이고 그 촛불 민심이나 대한민국 민심들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김영주 의원께서 안철수 의원 그 정체성 말씀하셨는데 그 이해찬 의원이 그 당 공식 파크에 나와서 안철수로 대선 승리하면 그건 정권 교체가 아니고 인물 교체일 뿐이다. 요렇게 그렇죠.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그럼 저는 그거는 못 들었는데 제가 아주 제대로 했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 이제 김영주 의원님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님이시고 당 이제 중앙당의 최고위원님이신데 중앙당 선대위 구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우선 중요한 것은 이번에 경선에 참여하신 모든 통합 그 선대위를 구성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가고 있고요. 용광로 선대위 이렇게. 네, 용광로 선대위고 경선이 끝나고 나서 월요일 경선하고 화요일 날 이제 문재인 그 후보하고 추미애 당대표하고 이렇게 회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맞춰가고 있는 그런 중간이고 문재인 후보께서는 선대위를 첫째 당 중심, 두 번째 국민통합형, 그리고 그 가치 조화형이라는 이런 걸 원칙을 구성해 달라고 당부를 했고 추미애 대표도 예전같이 당만 한다든가 그리고 후보 팀만 그대로 한다 그랬으면 벌써 발표했겠죠. 그러나 그 우리가 안희정 후보 측 선대위하고 이재명 후보 선대위하고 문재인 후보 선대위하고 그리고 당에 기존에 있던 그런 걸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가 돼가고 있고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다 정말 통합 그리고 리더십 있는 그런 선대위 구성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보도 보니까 그 안희정 후보, 이재명 후보의 대변인들을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 대변인으로 임명했어요. 네. 근데 저 같은 사람은요, 경선 과정에서 제가 이제 선거관리위원 중립지켰거든. 그러면 이럴 때도 꼭 소외받아, 제가. 저는 평생 당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반드시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고요. 아니, 근데 저의 임무는 서당캐 홍보. 그런데 그 선거 끝나는 날 그 고척동 거기서 문재인 후보님께서 어떤 얘기 하셨는 줄 아세요? 이 자리 보니까 선관위원하고 최고위원들이 계신데 제일 편하셨던 분이시네요. 그게 뭐냐면 어느 쪽에서도 오라고 요청을 못할 그런 사람들만 있었다. 그런 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문재인 대표 선출된 날 밤 이제 12시 1분에 제가 트위터에다 글을 썼어요. 지금부터 5월 9일까지는 김용호는 문바로 선언합니다. 리트윗이 500개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 언론을 이용할 줄 알아요. 지난번에 서당캐 나와갖고 후원금 막 올라간 이후로 두 번째 사건이네요. 너무 잘하셔. 근데
거기에 이제 글을 보면 왜 5월 9일까지 하냐는 계속해라. 계속해라. 근데 대통령 되시면 네. 또 저희가 이제 또 권력하고 네. 또 멀어져야죠. 그럼요. 거리도 그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청취자 여러분들. 네, 정말 네. 말 그대로 건강한 당청 관계를 네, 위해서. 맞습니다. 근데 김 의원님 저기 네. 제가 못 봐서 그랬는데 네. 경선 사회 보셨다고. 첫 번째 광주 경선 사회 봤죠. 네. 모두가 주목하는. 네. 진짜 그럼 이 서당계 때문이네. 네. 스타가 그렇죠. 됐네요. 아주 스타 되셨어요. 아니, 스타가 아니라 그러면 저한테 이 사주라고 하면서도 전혀 저한테 밥 한 번 안 식사 못 샀어요.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스타가 된 게 아니라 이제 광주 사회를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 이제 뭐 당직이 없으니까. 김용호 의원은 무슨 행사 전문가야? 무슨 행사 전용이라고. 근데 저는 좀 억울한 게 이번에 세 네. 번째 나왔어요. 네. 근데 저는 원래 스타가 아니었어요. 되게 만성형이었어요. 농구를 시작할 때도. 그때 스타셨잖아. 아니 나중에는 스타가 돼서 실업팀까지 왔지만 그러니까요. 농구 좀 처음에는 유명하시던데요. 같은 동기생들한테 농구를 배웠어요. 특기자로 들어온 농구생들이 있고 나는 시험 봐서 들어갔는데 네.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천천히 가서 고등학교 때 두각을 나타내서 실업팀에 왔고 네. 처음에 정치에 왔을 때도 네. 노동계? 옆에 아무도 없어요. 네. 뭐 동교동계도 아니고 네, 네, 네. 친노도 아니고 이러다 네, 보니까 근데 왔는데 지금 최고위원 서울시당 위원장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서당캐가 많이 뜨는데 네. 첫 번째 하자마자 뜨셨단 말이에요. 우리 김영호 네, 저기 아이고, 우리 고맙습니다. 위원요. 네,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세 번째인데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이렇게 스타 근성이 좀 조금 없어서. 나눠드려요. 혼자만 좀 다 독식 하지 나눠주세요. 말고. 네, 우리 서당계 사장님 제가 잘 모시면서. 그러세요. 네, 갑작스럽게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최고의 스타로 알려진 우리 박주민 왜? 의원님. 아니라니까요. 아니 근데 예. 지난번 방송이 안 나와서 예. 막 그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김영주 사장님이 잘랐냐고 막 이렇게 오해를 지금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좀 불성실해가지고.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오늘은 저희 당의 세월호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세월호 특별위원회가 그 목포 신항에 와 있는 그 세월호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미수습자 가족분들 그리고 유가족분들 이렇게 뵈려고 네. 갔고 마침 또 문재인 후보님도 오신다 그래서 네, 네, 같이 둘러보고 왔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오늘 현장에서 바로 오시는 길이시구나. 예, 바로 왔습니다. 예. 아유, 오늘 큰일 나셨네요. 또 최근에 무한 도전에 나오셔가지고. 네. 예, 엉겹결에 나가게 돼가지고요. 네. 많은 분들이 무한도전 나갔으니까 이제 사람들 많이 알아보겠다. 네, 네, 네. 실제로 저도 그런 기대와 긴장 속에 네. 지역도 활보해보고 네, 네, 뭐 여기저기 활보해봤는데요. 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저도 아니, 원래 무한도전 못 유명하셨던 봤거든요. 분이니까. 많은 분들이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뭐 유재석, 뭐 장주가 다 만나셨어요? 다 만나고 뭐 박명수? 예, 사진도 찍고 그랬죠. 아, 예. 부럽다. 그 나 박명수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예. 우리 의원님을 그 모델로 해달라고 그래서 사진을 같이 찍은 거죠? 그건 아니고요. 저 말고도 여러 의원들이 같이 나왔는데 나온 의원들이 다 사진 찍자고 막 해가지고 예. 그 사실 문제가 됐던 게 우리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의 그 김연아 의원님. 네, 김연아 의원님. 네. 그래서 뭐 행정소송까지 막 걸었나요? 예. 네, 근데 네. 법원에서 방향에 방향에도 기각. 좋다고 네, 해가지고 네, 네. 방향할 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 오시기 전에 서울시당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예. 예,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 이제 서울시당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예. 그 서울시당의 그 선거 전략에 대해서는 어떤 각오로 좀 임하고 계세요? 이제 대한민국이 뒤로 한 발도 물러날 수 없을 지경의 위기에 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지 않으면 적폐청산 못하고 못하죠. 대한민국의 미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그동안 민주정권 10년 해놨던 걸 회복하려면 정말 한참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적당히 기득권과 타협해서도 안 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언론과 일부 방송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정말 대처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선 후보가 승리를 해서 네. 민주주의 회복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이런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도 우리 서울은 이겼습니다. 네. 그만큼 깨어있는 서울 시민이 많으셔서 그러기는 하지만 더 압도적으로 우리가 이겨야만 진정한 승리다. 그런 각오로 대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우리 지역위원회가 지금 49개로 49개. 구성되어 있는데 네. 그 49개 그 지역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를 다 만드셔야죠. 그럼요. 지금 만들어 놓고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활동을 지역위원회에서 해야 되죠? 저는요. 네. 지역위원회 하기 전에 중요한 거는요. 네. 그
지역위원회별로 유세차가 다 나갑니다. 다 나가요. 그럼요. 지금 서울 중앙당에서 49개 유세차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박 의원님 안 오셨는데요. 이번에 조금이라도 지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2012년 대선에서 이겼던 숫자보다 한 석이라도 덜 얻으면 21대 공천에 반드시 반영하는 당의 우리 그 평가를 만들겠다. 사약이 내려오는데 당에서. 진짜요? 네. 네. 귀양 아니면 억울합니다. 귀양 아니면 사약인데 귀양이 낫잖아요 우리. 그래서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나 우리 김영호 의원님은 우리가 4월 17일이 공식선거운동 기간인가요? 4월 17일 날부터 시작하죠. 네. 그때부터는 방콕이 아니라 지역콕입니다. 정말 그 골목골목 다 들어가라고 선거차도 1톤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1톤짜리를 해서 골목 찾아가는 유세를 하고 네. 그리고 5톤짜리 또 서울시당에 대형 유세차를 해서 좀 스타 의원들하고 네. 지역위원장님들을 같이 모셔서 하여튼 제가 여기서 몸무게가 한 3kg만 빠질 각오로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공중 파도 이용을 하고 골목도 이번에 우리가 아주 촘촘한 그물 있죠. 네. 그걸로 치어까지 다 잡아낼 생각으로 19살에서부터 중국 산동성의 어부들이 다 치어까지 다 잡았는데 그런 의미에 19살 유권자에서부터 네. 무한대 100세 넘으신 어른까지 다 우리 당으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준비를. 박주민 의원님은 지역구에서 이제 대선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듣기로는 저도 이제 유세차 같은 게 이제 나오냐라고 이제 경험 많은 당원분들께 여쭤보니 대선은 그렇게 막 각 지역위원회까지는 안 와요.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이번에 하시네요. 그리고 운동복도 네. 지금 서울시당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중앙당에서 안 주면 시당에서 드릴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저는 사실 생각했는데 전 유세 차량이 나오는지는 몰랐지만 네. 요새 사실 낮에 유세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동네 분들이 네. 소음으로 그걸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이제 박주민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 같은 스타급 의원님들이 나오기 전에는 별로 이렇게 주목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저는 유세차는 다니고 전 자전거로 계속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직접 스킨십하고 도움을 좀 청하려고 그러고요. 괜찮아요. 유세를 제가 지난번 총선 때 그랬거든요. 유세할 때도 저는 그때 우리 지역에 연극 배우, 그래서 꽤 이름 있는 연극 배우가 있어서 매일 토크쇼를 했어요. 네. 근데 아파트 앞에서 둘이 얘기하면 일단 그런 그 그림 자체가 재미있고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몇 명 모여요. 모여서 그냥 소곤소곤 우리끼리 얘기하고 적폐청산 얘기도 소리 안 지르면서 적폐청산 해야죠. 이렇게 대화 토크쇼로 하니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근데 박주민 의원님이 토크쇼 되게 잘하시잖아요. 그러시죠.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가끔마다 좀 부를 테니까 옆지역이니까 좀 오세요. 아니 서로 품앗이하면서 그래서 네. 제가 우리 시구의원들한테 네. 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낮에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아주 이른 시간에 가면 애기 깬다고 막 항의하시는 분도 있고 네. 저녁 시간에 소음이라고 공해라고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낮에 가면 생선 왔어요, 고구마 왔어요, 이런 아저씨들이 인기 좋아요. 그렇듯이 크게 유세하는 게 아니라 골목. 그래서 서울시당에서는요, 우리가 공약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에 2012년대는 너무 정신없이 선거를 치러졌기 때문에 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공약, 후보의 그 철학이 담기고 우리 민주당의 철학이 담긴 그런 공약을 우선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서울특별시에 관련된 공약. 그리고 우리 49개 지역위원회에 관련됐는데 돈이 없어서 중앙에서 국고나 서울시 예산을 갖고 와야 되는 공약을 지금 세분화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토크쇼 하실 때요. 네네. 스타 모셔다가 네. 우리 서대문에 네.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얘기거리를 만들 수 있는 책을 이렇게 두껍게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너무 훌륭하신데요. 네. 네. 지난번에 서울시당 위원장 출마하셨을 때 대표 공약이셨어요. 대선 공약 서울형 정책집을 만들겠다. 네, 지금 완성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완성 단계.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들이 지금 선거에는 못 나오십니다. 네. 그래서 기관장이기 때문에 단체장이기 때문에 구청장 협의회하고 거기서 또 서울시 협의회 네. 해갖고 지금 한 달 넘게
지금 다 정리해가고 있는데 거의 지금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책 공약집을 해서 서울시에서도 만들었더라고요. 중복되지 않는 걸로 해서 중앙당에 넘기고 그중에 내년도에 우리 광역시의 광역 선거 때 쓸 수 있는 것도 만들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다 하니까 그 얼마 전에 우리 구청장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서울시당 위원장 종신형으로 바꿔야 되겠다. 아니, 이런 진짜 얘기도 있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예. 열심히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요. 막연했던 게 네. 구체적인 그림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하나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면 공약에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세분화시켰어요. 그래서 일자리, 경제, 청년 그런 쪽으로 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맨날 청년 실업만 네. 얘기 나오지만 그렇게 하고 그래서 복지도 복지 부분의 건강, 교육, 보육 다 이렇게 세분화시켜 갖고 우리 보시면 자치분권의 지방정부 역할까지 해서 났습니다. 그래서 서울형 정책. 서울형 정책. 네. 그래서 우리 당이 대선 승리에 맨날 시민들이 보면 거리가 멀거든요. 민주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네. 복지국가를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왔던 그런 게 아니라 저거 우리 지역에 필요한데 민주당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은평구청장님도 참여하셨고 서대문 구청장님도 참여하셨습니다. 그래갖고 정말 고생하고 뭐 있습니다. 안전, 뭐 교통, 뭐 주거 환경, 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래갖고 색인까지 다 작업하고 문화, 있습니다. 체육, 역사, 네. 관광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서울시 정책은 그 한 권에 네. 우리 당의 모든 그 정책 자료가 다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열심히 외워서 하고 떠들고 네. 다니면 되겠네요. 네. 열심히. 차도 네. 주신다니까 차 타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냥 옷도 드린다 그랬어요. 옷도 받고. 차, 옷 이런 거 중앙당에서 나오는 거. 중앙당에서요. 그 부분을 중앙당에서 우리가 이제 합법적인 정치 비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예. 그 비용에서 홍보비를 많이 쓸 거냐, 아니면 신문 광고를 많이 쓸 거냐, 아니면 차량을 할 거냐 이 한정돼 있는데요. 처음부터 그 지역위원회별로 차량 만드는 거를 서울 경기는 완벽하게 해줘야 전체 유권자 50%가 서울 경기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은 지역선거 활동을 위해서 우리 김영주 위원장님께 뭐 제안하실. 아니 지금 정도 해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진짜 3km만 빠지도록 열심히 뛰면 되겠네요. 박지훈은 지난번에 본인 선거 몇 프로 승리하셨어요? 그때 54%, 55% 정도 얻었어요. 그러니까 2등하고 차이가 몇 프로 났습니까? 그때 꽤 많이 났었어요. 2등하고 차이가 거의 한 10% 가깝게 났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번에 이자였나요? 그때 여야만 이제 국민의당 후보가 계시다가 네. 막판에 단일화를 해주셨어요. 야. 그러면은 이번에 한 15에서 20% 더 벌리셨네요. 지금 무조건 그런 각오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는 재선거라서 오히려 쭈뼛쭈뼛했는데 지금은 재선거 물론 저희 당 선거지만 재선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박주민이다. 좀 더 편하게 막 얘기하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제 국민의당 창당되고, 국민의당도 대선 경선, 우리도 대선 경선이 있었는데, 국민의당 대선 경선에 참여한 일반 시민이라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당원들은 또 가까운 지인들이, 국민의당 쪽 사람들이 좀 부탁하면 투표도 해주고, 또 입당도 이렇게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선거 관련된 그 법을 보니까 이중당적이 아주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요. 이중당적이 적발되면 형사처벌 받아요. 형사처벌도 받고 네. 출마도 못합니다. 당선돼도 무효고. 1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인가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그거를 다들 본인도 모르게 이중당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번 네. 국민의당 경선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이렇게 신청한 사람 다 받아줬기 때문에 네네. 투표 자체는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방금 김 의원 말씀처럼 이중당적은 좀 문제가 그러니까 되니까 이제 거기에 혹시 그렇다면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당 쪽의 조직책들이 그냥 인간관계로 지역사회에서 이거 괜찮으니까 좀 해줘 그러면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그것도 뭣도 모르고 그냥 부탁하니까 써주시는 거야. 근데 그게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대선 딱 돼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이제 저쪽은 초록색 옷, 우린 파란색 옷 입고 우리 당원끼리 만날 수가 있어요. 그때 누가 혹시 고발을 하면 그 갑자기 우리 당원에서 이제 초록색 옷 입은 분들은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도 우리 당에서 공지 문자를 우리 당원들에게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예, 서울시당은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거 네. 괜히 피해 올까봐.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선거운동 이제 들어가기 전에 두 분이 서울에 또 지역위원장이시잖아요. 네. 네. 가셔서 시의원, 구의원 다 죽었다.
네. 그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골목 구석구석 1톤 트럭 안 들어가는 데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역은 시의원, 구의원들이 자기 선거 하듯이 해서 그 선거구별로 표가 안 나오면 결국은 아까 제 표 안 나면 우리 지역위원장들을 이렇게 공천회 하듯이 지역위원장에 대한 페널티만 가는 게 아니라 시구위원에 대한 페널티를 우리 위원장님들이 하시도록 해서 아침 신발끈 매갖고 저녁에 해지고 나서 그때까지 군대네요. 아니 지금 그 정신으로 안 하면 우리가 대선 이길 수가 그 없어요. 정신으로 분명히 해야죠. 저희가 하긴 하는데 이게 먹히는 사람이 있고 안 먹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랑 박주민 의원님이 시구위원님들한테 그러면 너 고가. 죽을래? 우리 보고. 아니 고가를 먹여주셔야죠. 고가를. 네. 그냥 우리가 아침부터 그냥 해장국 같이 먹으면서 손잡고 막 나와야지 그럼, 뭐. 같이 하면 네. 같이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뭐 아까 조금 언급을 하셨지만 서울시 전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득표율, 이제 예상 득표율 이거 말씀 잘하셔야 돼요. 여기서 예측이 맞으면 이제 도사되시는 거고. 저는 네. 그 이동영 작가나 정청래 의원 정도가 그 도사로 하시고 저는 도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선거는요. 선거 당일날 당선증을 받을 때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 감히 우리 적폐청산하고 정권교체하라는 그 민주시민의 열망을 여기서 몇 프로를 이기겠다. 몇 퍼센트 하겠다. 난 이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우리 지역위원장님들한테 본인이 얻은 득표율보다 더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으면 네. 저희가 2012년도에도 서울은 다 이겼습니다. 네. 그 이상의 이기도록 그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네. 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동용 작가님한테 이제 시민이시니까 그 저희 정치권에 있는 뭐 지역위원장들이 일반 시민들 만났을 때 어떻게 설득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어요? 정치인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대선 후보를 문재인 대표를 문재인 후보를 홍보하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해야 된다. 저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설득력이 있어요? 또 어려운 질문인데. 네, 그냥 저 같으면 그냥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인간적인 얘기를 좀 주로 많이 해요. 정책 얘기나 좀 딱딱한 얘기하면 잘 안 들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공약이나 정책 네. 얘기를 일반 시민들한테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죠. 네.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가짜 뉴스의 엄청난 피해자거든요. 뭐 옛날에 뭐 청와대에 있을 때 호남을 억압했다, 탄압했다 이런 것이 거의 가짜 뉴스잖아요. 오늘도 제가 목포 가니까 많은 분들이 마타도가 여전하답니다. 너무 심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우리 서울에 사시는 호남 분들, 네? 호남 분들도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된 진실을 갖고 계세요. 그런 걸 우리가 풀어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대로 정책이나 이런 걸로 접근하면은 쉽게 마음을 돌아서지 않고 네. 사실 선거라는 게 우리 편은 뭐 일단 우리 편을 찍을 거니까 근데 저쪽 편을 찍던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게 싸움인 거잖아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 뉴스 이런 데에 벌써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뇌 당하신 분들한테 가서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그 싸움밖에 안 되거든요. 당연히 안 찍죠. 그래서 오히려 조금 이성보다는 맞아요. 감성이나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접근하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이미지나 네. 이런 부분에 접근하면서 또 그 어르신들한테는 그 젊은 세대가 이제 미래를 짊어져야 되니까 네. 그분들의 의견을 조금 더 따라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외국 사례도 좀 언급하면서 사실은 블랙시트 같은 경우에도 네. 노인 세대들이 결정해서 젊은 세대들이 다 지금 후회하고 억압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런 네. 것들도 한번 얘기해주면서 좀 자연스럽게 네. 너무 강요하면 안 되는 것이고. 안 되죠. 네. 저 지난번에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 나오셨을 때 불광천 쪽에서 유세차 타고 왔는데 어떤 어르신들이 야, 저 그때 국회의원 아닐 때잖아요. 야, 김용호 내려봐야 돼. 이래 경상도 분이야. 탁 그랬더니 야, 니 저 왜 빨갱이 박원순이를 미나? 그래. 그래서 어르신 제가 혹시 좌파로 보이세요? 니는 아닌 거 아는데 박원순이 빨갱이래. 그래서 10분 동안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복지 문제 쭉 했더니 어르신들이 정말 그러면 이번에 김용호 보고 한번 찍어줄게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싸우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오히려 설득하고 네 그냥 편안하게 그 얘기하고. 뭐 토론하고 논리적으로 이기면 나만 기분 좋지. 네. 표는 더 멀어져요. 그러니까 말로는 이길 수 있지. 그렇죠. 그거 가면 이제 막 XX 하시겠죠. 네. 그래서 박주민 의원님이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시잖아요. 제가요? 박주민 의원은 그런 거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아, 내가 볼 때는 감성적으로 이렇게. 어르신들은 좀 안쓰러워하는 인물이고 젊은 사람들은 연민을 느낄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참 좋은 장점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김영주 신당 위원장님 걱정 안 하시게.
그래서 오시기 제가 전에요. 오시기 전에 그랬어요. 박주민 의원님 네. 서당캐로 스타 되셨어요. 네. 그전에도 스타지만 네. 김영우 의원님도 스타 되셨어요. 네. 근데 저 세 번째 나오는 건데 전혀 저는 안 스타예요. 아, 지도부가 왜 이러세요? 아이, 지도부래도. TV에 항상 나오시는데. 그러니까 조금씩 나눠달라는 거죠. 저희를 좀 나눠주세요. 저희를. 아까 김영준 의원께서 감히 예측을 못한 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59, 60, 61 이 사이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59, 60을? 서울 득표율. 네. 서울만. 서울이요? 서울, 서울이 유권자가 전국의 25%이기 때문에 아, 서울이 59면 우리 긴장이 우리는 돼요. 긴장해. 60% 이상 넘어간 걸 난 뒤를 봤는데. 네, 그러니까 59, 60, 61인데 끝까지 승리의 그날까지 지난번 긴장 대선 때보다 호남이 약간 불안하기 때문에 네.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서울이 51 정도 나왔을 거예요. 저는요. 약간 50. 이렇게. 저는 호남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촛불 집회 때 호남의 안철수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 지지율 보십시오. 지금 내가 좀 화가 났던 게 광주 경선이요. 그 민주성지인데 거기에서 국민의당이 4만 명 정도가 거기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주민등록증만 가지면 투표할 수 있었는데 4만 명밖에 그렇죠. 안 왔어요. 근데 4만 명 모인 걸 얘기했으면 그봐 국민의당 뭐 70% 100% 얻어가야 4만 명인데 우리는 20만 명이 넘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알려져야 되고 그런 부분을 알면 광주 우리 전남 전북, 전주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정말 이번에 그 박근혜 최순실 농단을 국민들과 함께한 정당이 어딘가 그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우리가 걱정하면 불안해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박주민 의원의 그 염려도 이해는 가죠. 그러니까 저번 지난번에는 압도적으로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를 밀어줬으니까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되지 않겠지만 그렇죠. 대신에 부산 같은 PK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40을 못 얻었거든요. 네. 이번에 하면 50은 훌쩍 넘길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 PK가 수도권을 제외하면 또 가장 많은 인구이기 때문에 네. 물론 그렇게 하면 충분히 압승이 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지역구 전념하세요. 또 걱정된다고 괜히 광주에서 오래 있다가 아니, 사약 봐도 사약. 아니 그래서 지금 걱정이 몇몇 의원들 특히 또 이제 뭐 비례 네, 네. 의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호남이나 대구 경북을 많이 돌아다니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근데요, 같고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유권자가 서울에 많습니다. 제가 서울시 이제 총사령관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17일부터 5월 8일까지 박주민 의원은 은평을 떠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혹시 떠나면 제가 신고해도 돼요? 네, 신고하시고 가끔 공중파에 나오셔갖고 대구니 부산이나 강주에는 공중파로 얘기를 하시고 은평에 계셔요. 네. 네. 가끔 시당에 알겠습니다. 오시고. 네, 지금 이제 서당캐 15번째 방송 일부가 마칠 시간이 다 됐어요. 너무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제가 사실 저도 어제 오늘 참 속이 많이 상했어요. 믿는 거는 아니지만 어제 가서는 TV 켜기도 싫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가짜 뉴스를 진짜 뉴스를 이렇게 재생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선 앞두고 벌써부터 일부 언론과 방송에서 우리 당 후보에 대한 험집 내기, 네거티브가 아주 극에 달하고 있거든요. 예상은 했지만 후보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도 끄집어내고 후보하고 있어서 검증이 됐던 것도 우리 예를 들면 국감을 하면 그 전년도에 국감에서 아무 이상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에 안 다룹니다. 또 우리 후보의 아들 문제도 그 전년도에 아무 문제 없었기 때문에 국감에 안 다른 걸 검증을 안 했다.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네거티브가 있는데 저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밝힐 건 밝히고 해명해야 되겠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이제는 정말 미래를 위해서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 위기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어갈 거냐에 우리가 주목을 해줘야 된다. 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우리 이 작가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그 서로 격려해주고 네거티브 하지 않고 조근조근 설명을 해줘야 되는 의미에 딱 요즘에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정청래 최고위원이 최근에 어떤 방송 이렇게 팟캐스트 이런 데 나가서 뭐라 그러냐.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 엄마 아빠 어깨를 두들려 드려라. 젊은 청년들이. 왜? 어르신들이 이제 당신 세대보다 우리 자식 세대를 걱정하거든요. 그러면서도 가짜 뉴스나 이런 데 보면 거기에 또 현혹되시거든요. 그걸 뭐냐면 어르신들을 잘 설득을 해서 엄마가 제대로 정권을 잘 선택을 해 주시면
그 고용절벽도 해결이 되고 네. 대한민국 미래가 밝아집니다 하려면 어깨를 토닥토닥 두들겨줘야 된다 하는 그런 거를 했습니다. 네. 세대 간의 분열과 갈등을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 후보가 말하고 우리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 대통합이라는 것은 세대 간의 화합과 상호 이해 회복이 네. 되고 그건 큰 축이고 그리고 작게는 집안에서부터 토닥토닥 그 정청래 전 최고가 하는 그런 운동이 확산됐으면 좋겠다. 그런 김영주님 생각을 합니다. 청래당 가입하신 것 같아. 네, 주사 맞았어 거기. 깜짝 놀랐어요. 청래당이라서 아니 정청래 전 최고가 당을 만들었어. 내가 이랬는데 알고 주사 보니까 한 방 맞으신 것 같죠? 아, 주사도요. 엔돌핀 도는 주사 괜찮습니다. 네, 우리 이 작가님. 네. 네, 제가 사실 경선 과정에서 네. 문재인 후보를 밀리는 많은 팬들한테 네. 싫은 소리를 많이 했죠. 네. 조금 이렇게 참으시라고. 네. 대인배 모드로 나가자고. 네. 1등 후보의 숙명이다 이런 네거티브 받는 거는 네. 제가 그렇게 말했던 거는 지금 같은 상황을 염려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선 후에 네. 이재명 안정표를 그대로 받지 못하고 저쪽은 또 안철수가 뛰어오르고 이런 것들. 네. 그런 것 때문에 했었는데 경선이 끝났으니까 이재명 안희정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 그동안 마음 상했으면 다시 돌아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요.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은 이제는 정말 문재인 후보 하나로 뭉쳐서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과거에 있었던 거 다 잊고 좀 네.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과거에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우리가 IMF 상황에서도 겨우 이겼습니다. 네, 정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저희가 100석을 넘게 갖고 갔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지만은 그렇다고 정말 낙관하고 웃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네. 좀 긴장하면서 네. 돌이켜 봅시다. 1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래서 조금 김 의원님 60이 넘었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이제 제 막내가 돌도 안 됐습니다. 아직. 네. 얘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5살 된 우리 도영이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좀 더 노력해서 네. 네. 진짜 엄마, 아빠, 할아버지 다 이렇게 모시고 투표장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독하게 정권 네, 교체. 네, 네. 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육상 거치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원활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수습자 가족분들이나 뭐 유가족분들 다 긴장하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또 이후에 수습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도 두고 굉장히 혼선이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네. 진짜 세월호 피해자 가족분들은 대통령이 될 분이 왔으면 좋겠다. 와서 한번 좀 힘을 실어주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또 마침 오시겠다고 해가지고 오늘 사실은 이제 뭐 미수자분들이나 세월호 가족분들이 다 따뜻하게 맞아주셨거든요. 그리고 가족분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 정말 잘 해주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포대학에 강연하러 가셨는데 뭐 그런 점들이 이제 문재인 후보의 강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있어야 될 곳 필요한 곳을 잘 알고 또 가서도 상황 굉장히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놀랄 정도로 준비가 좀 잘 해서 이제 준비를 잘 해서 오셨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좀 던 오늘 그런 어떤 기회였습니다. 네. 예.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목포 신항에서 유가족들이 천막노숙을 하는 사진을 SNS에 올려서 네. 정말 천막노숙에서 그렇게 생활할 줄 몰랐거든요. 네. 그 사진을 본 많은 국민들이 또 우리 해수부의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거든요. 네. 그 해수부의 태도는 뭐 예전과 지금 뭐 전혀 변화가 없나요? 사실은 막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진짜 해수가 뻣뻣하게 했었었는데 지금은 또 여론의 질타 뭐 이런 것들을 받아서 그런지 태도가 좀 많이 또 누그러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육상에 거치해놓고 수습 작업을 할 때 밖에서 안 보이게끔 하려고 네. 배 객실 부분을 바다 쪽으로 향하게 육상 거치를 하려고 해놨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랬다가 하도 얘기가 많으니까 다 보여드리면서 하겠다라고 해서 방향을 반대로 바꿔서 육상 거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런 만큼 많이 좀 누그러졌고 또 아무리 봐도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하죠. 이해를 못해. 예, 그리고 그 가족분들을 위한 어떤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도 이제는 좀 많이 들어와서 조금씩 개선이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이네요. 예. 문재인 우리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는 날부터 세월호의 진실이 하나하나 이제 벗겨지겠죠. 그럴 겁니다. 오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고 그 미수자분들을 돌려드리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안심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 네.
고생하셨네요. 네. 비도 오고 그러는데. 오늘 내려가니까 정작 비는 안 오는데 안개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네. 약간만 떨어져도 세월호가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그럼 어떻게 뭐 된답니까? 며칠 있다가 10일 10일 날까지는 무조건 육상 거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믿을 해수부가, 수가 없어. 약속은 했는데 믿을 수가 없어서 네. 문 후보님이 그 점을 거듭거듭 확인했어요. 그 해수 관계자들한테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냐, 할 거냐,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세월호 가족도 우리 문재인 후보에 대한 신뢰가 우리 대선 후보 중에서 가장 높다고 봐야죠. 사실은 많은 가족분들이나 많은 시민분들이 저희 당 후보들 누구라도 다 세월호 문제 적극적이라고 생각을 하셨죠. 네. 그 중에 또 문 후보님 역시 누구 못지않게 광화문에서 예전에 함께 네, 단식도 고생하시고. 하시고. 네. 네. 아이고, 세월호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숙연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것으로 서당캐 15회 방송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당이 준비한 서울형 정책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서울시를 바꿀 맞춤형 정책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보시고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15번째 방송 1부